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를 타격한 가운데 미군도 중동에 3,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공군 기지를 공격했죠. 네, 이란은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해 세 번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기지 안에 있던 미군 12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모두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졸파가리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 급유기 한 대가 파괴됐고 다른 세 대도 크게 손상이 됐다면서 이 지역이 미군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تهران و فرماندهان ارتش آمریکا باید به خوبی درک کرده باشند که منطقه به گورستان سربازان آمریکایی تبدیل خواهد شد و راهی جز تسلیم در برابر اراده الهی مردم قهرمان و رزمندگان شجاع اسلام نخواهند داشت. 네, 미군도 해군과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잠시 전 X에 올린 글에서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에 탑승한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중동 지역에 어제 도착했다면서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 작전 등 전술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1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란 군함 150척 이상도 손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전쟁 한 달째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이란과의 첫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15개 항의 종전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종전을 위한 대화가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어제 말했는데요. 핵시설 해체와 우라늄 농축 금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넘기고 이 대리 세력 지원을 금지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종전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이 이슬람 4개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해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슬라마드에서 회담을 열 계획인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외무장관이 참여해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 이 지명을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투자 행사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e great if we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 palm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을 찾았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도 주말 골프를 즐기고 있다며 구설에 오르고 있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열렸죠. 네, 지난해 6월과 10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열린 이 노킹스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이민 정책 등 이 일방 통행식의 통치에 항의하는 집회인데 이번에는 이란 전쟁 반대 여론까지 겹쳐서 미국 여러 곳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에서 3,200건이 넘는 시위가 열리고 900만 명이 참여해 단일 시위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모형을 들고 행진하면서 이들을 체포하라고 외쳤는데요. 시위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choice. I had to be here. Trump does not understand that he's supposed to be a president and not a king and not a dictator. What does he do after he alienates all our allies?
he sets off another war that could lead to World War III and begs them to help him out once he starts shitting the bed. 여론 악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마가 내부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지난 25일부터 텍사스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세대 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청년층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 휘발유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보수 진영의 최대 연례 행사인 CPEC에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전격 발사해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의 대응 전선이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새벽 예멘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군은 예멘발 미사일을 상대로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결국 이번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이스라엘과의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 참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가자지구 전쟁 당시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이란 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참전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후티 반군은 이란이 주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저항의 축이 이란의 편에서 참전했지만 후티 반군은 그동안 군사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 때와 같은 방식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다면 세계 물류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동시에 봉쇄될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2%를 차지합니다.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2개 통로가 모두 막힐 경우 국제 유가는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임승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방공 자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도 이번 전쟁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밤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에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에 실패했고 도심을 강타한 미사일에 무려 2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거리 방공 미사일 에로3 대신에 중거리용 다윗의 돌팔매를 쓰다 방어에 실패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방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 성능의 요격 미사일을 아껴 쓰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로3는 사거리가 2,400km로 가장 멀리서 그리고 정확히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와 에로2, 아이언돔은 각각 사거리가 300km에서 70km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 발당 단가도 에로3가 가장 비쌉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성능이 가장 좋은 미사일을 몰아쓰다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정은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과 연구소는 사드와 지대지 미사일 등 미국의 핵심 전력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무기 공급 체계 상당수가 파손됐습니다. 결국 공격은 물론 상대의 공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방공 자원이
이번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안보와 국방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X에 알 나하얀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진이 세부 내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배치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응 설비를 공습하면서 걸프 지역에 이란제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술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다음 군사작전의 대상이 쿠바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 과정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마이애미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곧 끝날 것이라며 다음 군사작전 대상이 쿠바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안 한 것으로 해달라면서도 다시 한번 쿠바가 다음이라며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but sometimes you have to use it. And Cuba's next, 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 please. Thank you very much. Cuba's next.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쿠바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용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공식 거부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 파견을 사실상 거부한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며 강한 불만도 거듭 터뜨렸습니다. It's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we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on NATO, hundreds of protecting them. And we would have always been there for them, but now based on their actions, I guess we don't have to be. 미국이 나토의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하는 기여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급속히 올라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99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오후 7시 기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가 인상폭 18원의 약 2배인 33원 올랐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18원 올랐는데 둘째 날이 되면서 상승폭이 첫날의 약 2배로 커졌습니다.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농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비축유를 아끼거나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이제라도 구매하는 등 버티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토마토 농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어진 일교차를 등유 보일러로 견뎌냅니다. 한 달 새 기름값이 껑충 뛰었지만 한 해 농사를 생각하면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일정 온도 아래로 떨어지면 토마토가 생육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사용을 했지만 현재는 대략 한 20% 정도 오른 2,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에 대한 손해가 오롯이 이제 농장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름통엔 딱 하루치 등유만 남았지만 꽃샘추위가 없기만 바라며 일단 주유소 발길을 끊었습니다. 고유가에 포장재 가격도 올라 이중고에 처했습니다. 난방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토마토 가격이 높아졌다면 농장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마토의 가격이 그렇게 또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치솟는 유류비가 부담스럽기는 어민들도 마찬가지. 가격 상승에 공급량 감소까지 덮치면 평소처럼 조업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유소에선 미리 면세율을 확보하려는 눈치 싸움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옮기기에 들어가는 경유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기름값이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니까 선제적으로 좀 많이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섬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 사태 장기화 여파는 생활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 걱정은 물론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을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 사태 이후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기름값입니다. 리터당 200~300원 올라가는 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름값이 뛰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도 걱정거리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중동산 비중이 적어 대란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기 바쁩니다. 사장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통으로라도 이렇게 받아갖고 가야죠. 많이 받는 데는 3만 원 이상 받는 데 있고 한 통에. 중동 사태는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수급 차질은 나프타 같은 기초 원료 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비닐 등 플라스틱 공장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즉시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은 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개월 동안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부 마트에선 재고가 동나거나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80% 이상 돌려보내는 거죠. 사재기에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1년에 한 30장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오늘 1인당 5개 제한이라서 5개밖에 못 샀어요.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평균 3개월치 종량제 봉투를 확보하고 있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속에 일상 곳곳에서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북에서 꼬박 밤을 새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소홀했던 지역을 더 자주 찾겠다며 영남권 공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지방 행보 없이 여의도만 맴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상북도에서 무박 2일로 금요일을 불태웠습니다. 영덕대게 축제 무대에서 한 곡조 뽑았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어 만선의 꿈을 안고 새벽 고기잡이 배에 올라 2시간 뱃일을 도왔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기름값 상승분을 보전해달라, 외국인 선원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 어민들 민원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주당 수장이 영덕을 찾은 게 처음이라고 소개한 정 대표는 소홀했던 지역에 더 관심 가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 되겠다. 동진 정책이라고 좀 무섭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청래 대표는 3월 한 달에만 7차례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입니다. 지방선거 후보들과 동행하며 힘을 실는 것도 필수.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의 여의도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방을 찾았을 뿐 지방선거 민심 행보와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출마자들의 기피 현상 속에 장 대표는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찾아 청년의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윤어게인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해촉 논란에도 심사위원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당사 앞에선 장동혁이 정답이고 위장 우파는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저륜 결의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여 투쟁하자고 지도부에 호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한테 사과받도록 노력해달라는 천안함 유족의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느냐고 면박주를 답했다면서 국가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16년 전 가족을 잃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유족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었느냐고 물으면서 이들이 바란 건 김정은 정권의 사과가 아니라 순국한 군인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였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사실상 사과했는데 북한군이 도발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등의 김정은 사과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일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선거용 정쟁 도구로 쓰는 폐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얄팍한 북풍몰이이자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가리기 위한 적반하장식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가 뿌리째 흔들렸던 참혹한 시절은 언제나 보수 정권 때였다며 안보를 빙자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내란 세력이 감히 누구에게 안보를 훈계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다소 더딘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10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당시 검찰 수뇌부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된 건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공주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유사한 사례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내부 메신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 미리 면죄부 부여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김건희 씨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받으며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질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문건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대면 조사 전인 그해 5월. 해당 문건에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적시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2차 특검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본격 수사 궤도에 오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현판도 달기 전 인력 구성을 확정짓고 특별검사 임명 1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2차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출범, 그리고 3주가 지나서 1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 최대 수사기간 150일의 5분의 1이 흐른 상황, 유의미한 성과를 위한 골든타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 속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진상규명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마약왕 박광렬이 어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광렬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나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박광렬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필로핀을 투약했는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는 마약왕 박광렬은 임시 인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수감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복역하면서도 마약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왕 박광렬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바 살인 사건으로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박광렬은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필리핀 측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국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인도 기간 내에 재판까지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범죄를 저지른 데다 수감 중 약물 투약도 의심되지만 필리핀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는 게 우선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임시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 환전소 살인,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으로 2015년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됐던 김성곤은 우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최종 인도돼 복역 중입니다. 화법 공조에는 형 집행에 대한 순서나 형 집행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할지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형이 선고되고 필리핀에서 형이 선고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복역하는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만큼 박광렬에 대해서도 엄중한 선고는 물론 신병을 최종 인도받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부산에 사는 A씨는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이 끝난 뒤 범행이 또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최근 벌어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이건 접근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에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 조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사상 처음 3%대를 기록한 건데요. 실태조사 숫자를 보면 학교폭력은 매년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재 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2학기 재학생 22만 명 표본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처음 3%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100명 중 5명꼴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악의 조사 결과였지만 교육부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전수조사라고 다를까? 1학기에 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도 역시 매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20년 1%가 안 됐던 피해 응답률은 5년 만에 2.5%로 뛰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심화로 직접 연결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지도와 민감도가 높아져 통상적인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고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에서 최종 학교폭력으로 판정된 사례는 2022년 18,000여 건에서 24년에 22,000여 건으로 2년 사이 21%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앞서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당사자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혹은 뭐 평가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정부는 올해 학교폭력 대책으로 심의 전 당사자 간 조정을 거치는 관계회복 숙려 제도를 포함해 6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최근 숙박업소 객실에 몰래 설치돼 해외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불법 중계기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번호와 구분이 어려워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객실 내 의심스러운 장비가 보이면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남성의 거주지로 들이닥친 경찰. 방에서는 휴대전화 여러 개가 발견됩니다. 2024년 전남 완도에서 20대 외국인 중계기 관리책이 제주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싱 범죄를 해온 겁니다. 푸스폰. 이게 다른 사람. 그 사람 누구? 뭐예요? 말씀하세요. 2023년 11월에는 제주 시내 호텔 객실에서 불법 중계기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처럼 생겼지만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불법 무선 중계기입니다. 해외 콜센터에서 건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건데 일반 전화와 번호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숙박업소에 몰래 설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제주 전파관리소 등과 함께 불법 무선 중계기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냉장고나 침대 뒤편, 소파 아래까지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지 객실 안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전파 탐지기를 들고 이상 주파수가 흐르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중계기로 번호가 변작되면 실제 금전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 조직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와 생김새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점검하고 나아가서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의심스러운 장비를 보면 112로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별세,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5명으로 줄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으며 고인의 인적 사항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이 가운데 23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YTN이 함께 준비한 패밀리 페스타가 경북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봄날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흙과 돌을 긁어내자 모형 화석이 드러납니다. 곤충과 파충류를 살피고 직접 만져보며 동물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는 평소 만나보지 못했던 체험에 신이 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정보 얻은 것도 많아서 좀 유익한 것 같고 재밌고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드론레이였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2026 패밀리 페스타 경북 경산이 개막했습니다. 저출생을 둘러싼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가족 축제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둘러싼 제도를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육아와 가족관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현명한 방법을 참가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 감소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이때까지 늘 우리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그 적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좋은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참여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생평등위원회에서는 일과
투자 과정이 양립되고 또 주거와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또 YTN이 함께 준비한 저출생 박람회가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이겨내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아직 초봄이지만 여름이 제철인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연장한 기술을 농가에서 활용한 건데요. 출하 시기를 조절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한여름의 노동을 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 1000그루가 넘는 무화과 나무가 싱그러운 연두빛을 내뿜습니다. 청년 농부는 가지 사이에서 잘 익은 아이 주먹만한 열매를 땁니다. 보통 무화과는 한여름이 돼야 수확하지만 수확기 연장 기술을 도입해 초봄에도 신선한 열매를 따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름에만 생산되는 무화과가 아닌 이제 1년 내내 겨울에도 이제 생산되는 무화과를 이제 재배하다 보면 이제 아버님과 같이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 시기에 나오는 무화과 생과일은 희소성 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1kg당 5만 원 선에 출하되는데 이는 농한기 농가 수익을 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자체 출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농가들 신기하면서도 좀 이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좀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현재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름 무화과가 상온에서 쉽게 물러지는 것과 달리 기온이 낮은 겨울과 봄에는 신선도 유지가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마솥 더위 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한여름 고된 노동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농가에는 큰 매력입니다. 현재는 이제 생과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가공 제품 개발이라든지 보급을 통해서 그 전남과 그 영암 지역의 무화과를 통한 그런 경제적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가족 드라마에서 주로 보던 고령 배우들이 유튜버로 대활약 중인데요. 90살을 코앞에 둔 전원주 씨도 그렇습니다. 최근엔 이른바 전원버핏이란 별명까지 얻으며 주식 장기 보유 투자의 기재로서 개미 투자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이광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곱게 나이 들고 싶다면서 동료 배우와 함께 피부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유명 메이크업 전문가를 찾아가 화장법을 배우는 전원주. 동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달할 만큼 요즘은 어딜 가도 인기 유튜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자기 관리는 필수입니다. 선혜영녀요 이쁜 게 화보를 찍었더라고. 김영옥 선배도 최근에 방송에서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얼굴 좀 이렇게 조금 만져가지고 그 나이에 다 비해서 역할이 있는 거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내 꿈이야. 1960년 성우로 데뷔해 연기자로서 수십 년간 서럽게 지냈던 무명의 세월과 대비되는 요즘입니다. 동년배는 물론 꼬마들까지 엄지척을 합니다. 제가 연기 생활에 60년이 넘었는데 40년을 전원주를 몰라줬어요. 길에 가도. 저 여자 어디서 봤냐? 어디서 많이 본 여자인데 생각이 안 난다 이랬는데 요즘은 지나가면 전부 전원주인공 유튜브 이러니까 그 주인만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매일 앞치마 들고 밥대기 노릇만 30년을 했어요. 서러워요.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촬영장으로 이동할 만큼 절약이 몸에 밴 전원주.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거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뭘 그렇게 많이 켜? 여기 끄자. 네네네. 꺼야 돼.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연예면보다 경제면에 자주 등장합니다. 20년 가까이 보유한 반도체주 덕분에 이른바 전원 버핏으로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의 왕이 됐어요.
주식의 왕이 되니까 청와대에서까지 대통령이 불러요. 그 조그만 여자가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하니까는 높은 산이 없어요. 근데 주식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한 계단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한 번에 올라갈 욕심을 가지면 망해요. 차곡차곡 욕심 없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도 본업으로 얻는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흔을 코앞에 둔 나이에도 무대를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노래도 제법 하고 목소리가 크니까 대사도 잘 들리고 이러니까 그냥 제 악극에서 20년을 날 부르고 다녀요. 다 늙게 그만둘 나이에 여기저기 많이 무대에 올라가서 따다따다따다다 뛰고 나니까 아, 그동안 내가 참고 기다리기 잘했구나. 연예인은 참고 기다려본 나중에는 쨍하고 했던 날이 온다 느꼈습니다. 잘 나가는 동료들 속에서 움츠러들기만 했던 전원주에게 바로 그 해뜰 날이 온다며 보듬어주고 용기를 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던 선배님이 이순재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내가 이제 연예인 서름 받을 때 간줬으면 전너도 기다려 참으면 좋은 날이 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테니까 찌그리지 말고 불만 내실지 말고 편안하게 열심히 해. 그 말이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보니 연기도 개인사도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누구보다 잘 살았다고 자부하는 전원주. 그의 근성은 취미와도 닮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제일 좋아해요. 왜? 참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바보처럼 산 게 아니라 그래도 힘들게 살았지만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은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YTN 이광현입니다. 가수나 배우보다 이제는 작가라는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연예인들이 있죠. 배우 박신양은 철학적 사유와 내면의 에너지를 담아낸 작품으로, 가수 솔비는 치유와 위로의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로폼 1,500장이 들어간 육중한 벽면에 덩치 큰 그림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시장. 작가가 자리를 비우면 광대 분장을 한 정령들이 살아나는 배우이자 작가 박신양의 연극적 전시입니다. 너무 많은 걸 경험하게 해줬고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해줬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숙제를 저한테 주기도 했고요. 어느덧 14년차 작가. 시작은 러시아 유학 중 만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웠고 그런 예술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리웠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봤습니다. 이런 그리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언제부터 시작됐었지? 거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 동그랗고 빨간 외형의 틀을 깬 사과는 힘들 때 위로를 건네준 두봉주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자 그리움입니다. 그리려고 하는 건 감동과 감사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동그랗고 빨개야 하는가라는 생각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강력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다 보니까요. 동그랗고 빨갛지 않아도 된다. 그의 연기가 그렇듯 진심으로 표현한 무언가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라는 데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전시장과 똑같은 규모의 세트를 다른 공간에 만든 뒤 리허설을 하고 실제 전시장으로 옮기는 거대한 프로젝트.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은 모두 박신양 스스로의 기획입니다. 관람객이 보는 것까지가 작품의 완성이라는 그는 그림을 절대 팔지 않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한 움큼 물감을 거대한 캔버스 위에 내리고
계획과 우연을 버무려 감정을 쏟아냅니다. 쉬지 않고 한나절 정도를 몰입하면 마음속 풍경 하나가 완성됩니다. 화가 번지안의 시작은 상처였습니다. 심리치료 일환으로 시작한 미술은 가수 활동을 하며 마주한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했어요. 그림으로 정말 저는 치유의 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제는 치유를 전하고 싶다. 시그니처인 추상적 글자 허밍은 몇 마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떠나보낸 아버지를 향한 추모의 마음이 흥얼거리는 노래에서 다시 글자가 된 겁니다. 아빠를 위해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냥 어떤 감정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되는 허밍으로 시각적으로 막 이렇게 썼어요. 붓 대신 손의 촉감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무언가를 그린다라는 것보다 그리는 과정 속에 저는 작업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터치했을 때 그 춤추는 어떤 리듬을 타면서 하는 그 느낌의 그 방식이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이란 수단을 통해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 캔버스 위 흔적들이 이제는 관람객에게 치유와 위로를 건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그림의 100년 역사를 한 곳에 담은 전시가 대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 작가부터 주목받는 젊은 작가까지 무려 83명의 작품이 전시돼 한국화의 발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산수화에 필치지만 삐뚤빼뚤한 건물의 강렬한 색감은 익살스러운 조선 민화를 닮았습니다. 과장하고 왜곡됐지만 자연스러운 풍경이 해학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수묵으로 그린 작은 그림 수백 장이 모여 거대한 산수화를 이뤘습니다. 그림 조각마다 조금씩 다른 계절과 시간, 날씨를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선보인 특별전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서화무진, 붓이 움직일 때 세계는 계속된다는 주제에 맞게 1920년대부터 최근작까지 100년의 세월을 아우릅니다. 이미 유명하신 그런 마스터의 작품뿐만 아니고 이 한국화를 전공한 그런 젊은 작가들이 재해석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누구나 아는 유명 작가부터 최근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작가까지 작품만 200여 점을 모았습니다.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 개인 소장자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렵게 한자리에 모은 만큼 한국 그림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게 2부에 걸쳐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한국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옛날 것 같고 지루하고 고루하고 이런 선입견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깨시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한국 그림 100년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신혼부부와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며 산림 복원에 나섰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어제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신혼부부 백상과 가족, 임직원 등 약 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강산 푸르게 신혼부부 나무 심기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굴참나무와 헛개나무 등 총 5,500그루를 식재하며 산불로 훼손된 산림복원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안동 일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약 10만 4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현재 아산과 정읍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또 인천과 무안공항은 현재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충남, 경남은 공기가 탁한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함은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8도, 춘천은 3.2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예년보다 따뜻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21도, 대구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